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아들러 심리학 입문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책은 크게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협력의 의미, 몸과 마음의 관계, 열등감 보상과 우월감 추구, 기억이 알려주는 비밀, 꿈의 이해와 사용법, 어려움을 해방시키는 용기, 이렇게 6개의 챕터고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열등감 보상과 우월감 추구를 소개했죠. 오늘은 기억이 알려주는 비밀이라는 챕터를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려움을 해방시키는 용기 편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제4장 기억이 알려주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4장 기억이 알려주는 비밀. 누구나 최초의 기억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대개 사람들은 선뜻 자기의 최초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들은 그런 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거의 누구나 최초의 기억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최초 기억을 통해서 그들 인생의 목적과 타인과의 관계, 그들의 환경에 대한 견해 등을 완전히 중립적이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다. 최초의 기억에 있어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기억이 매우 압축되어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집단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학급 전체에 그들의 최초 기억을 써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만약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매우 가치 있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우리는 들은 그대로의 기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익히고 우리의 추측 능력보다 세밀하게 높여나갈 수 있다. 물론 최초의 기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인격의 다른 표현들과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고 한 가지 기억과 다른 기억을 비교하게 된다. 특히 그 개인이 협동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동과 반대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가 용기를 갖고 있는지, 낙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자립적인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드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지 베풀려고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다. 이제 최초의 기억 몇 가지를 사례로 제시하여 해석해 보려 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아이인지 어른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음을 밝혀둔다. 내 동생이 이기 때문에 최초의 기억 속에서 주변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 자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언니나 동생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자매는 그의 발달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보통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마치 트랙에서 함께 경주를 하고 있는 듯한 경쟁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경쟁 관계는 성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우정에 의해 협력해야 하는 시기에 경쟁 관계에 정신이 쏠려 있다면 자기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확대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결론으로까지 비약하는 일은 피하도록 하자. 어쩌면 두 사람은 좋은 친구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동생과 나는 가족 중에서 제일 어려서 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나도 학교에 가는 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경쟁 관계는 명확해졌다.
내 동생은 나를 방해했다. 그녀는 나보다 어리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기다리도록 강요되었다. 그녀는 나의 가능성을 축소시켜버렸다. 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다. 이 기억의 의미가 정말 그렇다면 이 소녀 혹은 소녀는 다음과 같이 느끼리라고 생각된다. 누군가가 나를 제한하여 나의 자유로운 발달을 방해하는 때가 내 인생에서 최대로 위험하다. 라고. 아마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여자일 것이다. 여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남자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똑같은 날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소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녀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뒤쪽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어쨌든 틀림없이 그녀는 그렇게 해석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여동생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경시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와 같이 무시되었던 일에 관해서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다. 어쩌면 어머니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더욱 기울어지고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 어머니는 그날 오후 난 몇 번이나 문까지 달려나가서 너희들을 찾았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지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녀가 생각하는 어머니상이 그렇다. 그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확실히 애정이 깊었다. 소녀들은 어머니의 애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만약 이 소녀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그녀는 어머니가 동생 쪽을 더욱 소중히 여겼던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런 편에는 특별하게 놀랍지는 않다. 왜냐하면 막내는 거의가 다 응석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 최초의 기억에서 우리는 언니 쪽이 동생에 의해 방해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그녀가 나이 어린 여성을 싫어하는 상황을 보아도 놀라지 않는다. 일생 동안 자기가 나이를 너무 먹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질투가 강한 여성은 자기보다 젊은 여성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다. 내 최초의 기억은 3살 때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어떤 소녀가 쓴 내용으로 그녀는 죽음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녀는 죽음을 인생에 있어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로 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기억을 끄집어냈다. 아마 그녀는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그녀의 응석을 받아주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언제나 자기의 손자들을 귀여워한다. 그들은 손자에게 부모만큼의 책임이 없으며 가끔씩 아이들을 끌어들여 자기들이 아직 애정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싶어 한다. 우리 문화는 노인들이 자기의 가치에 쉽게 확신을 갖도록 하는 문화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때때로 손쉬운 방법에 의해 확신을 얻으려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할아버지가 아이였던 그녀를 귀여워했다는 사실,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응석을 잘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커다란 고통으로 받아들였다. 집안의 동맹자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매우 조용히
하얀 얼굴을 하고 관 속에 누워 있었던 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죽은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아이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두는 편이 좋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강력한 인상을 받았으며 그 상황이 잊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 소녀도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런 아이는 죽음의 위험을 감소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극복하려 들기도 한다. 그들은 죽음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훈련되어 있다고 느낀다. 의사에게 그들의 최초 기억을 물으면 죽음에 관한 기억인 경우가 많다. 미동도 하지 않고 하얀 얼굴로 라는 부분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아마 이 소녀는 시각형이며 세계를 바라보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묘지에 관이 내려졌을 때 그 초라한 관 아래로부터 끌어올려진 끈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또 자기가 보았던 것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시각형일 거라는 추측이 확인된다. 이 경험은 내 친척과 친구 혹은 어떤 지인이든 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몸이 전율하는 듯한 공포심을 나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죽음이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그녀에게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었을 테고 그녀는 아마 의사라고 대답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질문을 피한다면 내 쪽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느냐고 암시를 보낼 수 있다. 그녀가 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죽음의 공포에 대한 한 가지 보상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녀의 기억에서 전체로 파악했던 것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녀가 시각형이라는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죽음이 커다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인생에서 끌어낸 의미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누구나 이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는 않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들은 이 밖에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내가 3살 때 나의 아버지는 최초로 아버지에 관련된 기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소녀가 어머니보다 아버지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발달의 제2단계이다. 아이는 처음에 어머니 쪽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처음 1, 2년 동안에는 어머니와의 협동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머니를 필요로 하며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낀다. 아이의 심적 노력의 대부분은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아이가 아버지 쪽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패배한 것이다. 그 사실은 아이가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결과이다. 이 기억 속에서 동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추측은 확인된다. 아빠는 우리들을 위해서 포니를 2마리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다.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아이에 대해 듣고 싶어진다. 아빠가 포니를 끌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3살 위의 언니가. 우리의 해석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소녀가 맏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의 언니는 어머니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녀는 아버지와 2마리의 포니 선물에 대해 기억했던 것이다. 언니는 줄을 쥐고 자기의 포니를 데리고 자랑스럽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언니의 승리가 이야기되고 있다. 나의 포니는 급히 언니 뒤를 쫓아 달려갔는데 언니가 선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만 뒤집어 쓰고 말았죠. 무척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만 처참한 결말을 맞은 셈입니다. 언니가 정복을 하고 점수를 얻었다. 이 소녀가 하고 싶은 말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니가 항상 이긴다. 나는 언제나 지고 있다. 항상 진흙탕 속이다.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1등이 되는 길뿐이다. 우리는 또 어머니를 둘러싼 싸움에서도 언니 쪽이 승리했다는 사실과 그런 이유 때문에 동생이 아버지 쪽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 내가 기수가 되어 언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됐지만 처음에 낙담했던 기분에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바가 모두 확인되었다. 자매 사이에 어떤 경쟁이 있었다. 동생은 나는 언제나 지고 있다. 나는 선두로 나서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추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묘사해 보이고 싶었던 유형이다. 그런 감정은 둘째나 막내들에게서 매우 자주 보이는 형태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자기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이 페이스메이커를 추월하려고 한다. 이 소녀의 기억은 그녀의 태도로 인해 강화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누군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위험에 빠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 최초의 기억은 큰언니가 나를 파티에 데리고 갔던 일입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사교계의 한 멤버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기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비해 강한 협동성을 발견하게 된다. 18살인 그녀의 언니는 그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언니는 그녀를 귀여워해준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언니는 타인들에 대한 동생의 관심을 매우 지적인 방법으로 넓혀간 것처럼 생각된다. 우리 집은 사남매인데 내가 태어날 때까지 여자라고는 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 언니는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는다. 아이가 자랑거리로 내보여질 때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기보다는 자기가 칭찬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언니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를 잘 데리고 다녔습니다. 파티에 갔을 때의 일에 있어서는 한 가지 기억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부인께 네 이름을 말씀드려라 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말들을 하도록 재촉받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교육 방법이다. 그로 인해 이 소녀가 말을 더듬는다거나 언어장애가 왔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대개 그 아이의 언어에 지나치게 강한 관심이 쏠린 경우이다.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대신에 그 아이는 자기를 의식하고 칭찬받도록 교육되었던 것이다. 종종 내가 아무것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면 꼭 언니에게 혼이 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게 되었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해석은 전면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야 우리는 그녀의 맨 처음 기억의 배후에 있는 의미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협동이라는 걸 계속 싫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녀가 지금도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녀는 자기가 훌륭하게 보여야만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이러한 요구는 그녀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그녀가 가능한 한 사람들과 멀리하고 싶어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기분이라든가 평등해야 한다는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4살 때쯤 증조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되게 손자를 귀여워해 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소녀는 증조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대해 주었는지를 경험한 일이 없었다. 증조 할머니를 방문한 동안에 4대가 모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게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가 증조 할머니를 방문했던 일과 그때 찍었던 사진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결론이 맞다면 그녀의 협동 능력은 자기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된다. 우리가 차를 타고 사진관에 도착한 다음 하얀 자수가 놓여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이 소녀도 아마 시각형인 것으로 보인다. 4대가 함께 사진을 찍기 전에 내 동생과 내가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아마 그녀는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동생은 내 옆 의자의 팔걸이 위에 앉혀졌는데 빨간 왕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녀는 시각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의자 옆에 서게 되었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요 쟁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동생이 더 귀중하게 보살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녀는 동생이 태어나자 그동안 막내로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입장이 달라져서 몹시 불쾌감을 느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들은 웃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바는 그들은 우리를 웃기려고 했다. 하지만 왜 내가 웃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들은 동생을 왕좌에 앉히고 동생에게는 빨간색 왕관까지 주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하는 사실이다. 그런 뒤 4대가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서로 잘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나는 별로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주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공격적이 되었다. 이 최초의 기억을 통해서 그녀는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동생은 웃으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예쁘게 웃었어요. 정말 귀여웠죠. 지금도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와 같은 기억은 대개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인생과 마주치게 되는지를 통찰토록 해준다. 우리는 하나의 인상을 채택하여 그 인상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런 뒤에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 결론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한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 그녀에게 불쾌한 경험이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그녀는 지금도 사진 찍기를 싫어한다. 어떤 일을 이 정도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택한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일을 정당화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줄 무엇인가를 고르기 때문이다.
이 최초의 기억은 위 문장을 쓴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첫째, 그녀는 시각형이다. 둘째, 그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 그녀의 최초 기억 속에 나타난 모든 행동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보기가 힘들다. 맨 처음 기억은 아니지만 내 최초 기억 중에 하나는 아마 내가 3살 때쯤에 일어났던 사건일 겁니다. 집안일을 돌봐주던 한 소녀가 나와 사촌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사과주를 먹어보게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사과주가 지하실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이다. 만약 이 말만 갖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소녀는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상황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인생과 대결하는 용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들은 자기를 유혹하여 방황하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중 어느 쪽으로 결정하게 될지는 그녀의 나머지 기억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후 다시 한번 그 맛을 보고 싶어진 사촌과 나는 우리끼리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용기 있는 소녀의 행동이다. 그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잠시 후 우리는 발에 힘이 빠져서 사과주를 엎질러 버렸기 때문에 지하실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명의 금주가가 출연하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사과주나 그 밖의 술을 싫어하는 것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인생 방식 전체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건이 그런 결론에 도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녀는 묘하게도 그 일이 술 자체를 싫어하게 된 충분한 이유라고 받아들였다. 아마 그녀는 스스로를 과오로부터 어떻게 교훈을 얻어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녀는 자기가 진실로 자립적인 사람이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성격은 그녀의 인생 전체의 특징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마치 나는 잘못을 범한다. 하지만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시정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녀는 매우 바람직한 유형의 사람이 되기 쉽다. 활동적이고 용기를 갖고 노력하며 자기의 상태를 개선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삶의 방식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사례들은 확실히 우리의 추측 능력을 길러준다. 그렇지만 섣부르게 결론을 확신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인격의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일관성을 몇 개의 진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변화하려면 강박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안신경증으로 괴로워하던 35살의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집을 떠나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무실에 출근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울고 싶어졌다고 한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와 어머니 곁에 있게 된 뒤에야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최초의 기억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4살 때 집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일이 즐거웠다.
그 자신은 단지 창가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상태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삶의 방식은 타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견해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비난하는 일만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약이라든가 엑스레이에 의해 그가 확신을 갖도록 할 수는 없다. 그의 첫 번째 기억은 그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는 그가 근시로 고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가 직업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바라만 보고 싶어 했다. 이 두 가지가 그에게 반드시 모순되는 일은 아니었다. 완치 후에 그는 이와 같은 자기의 주된 관점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 화랑을 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분업에 공헌하게 되었다.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의 인생 방식. 히스테리성 실어증으로 고민하는 32살의 남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는 속삭이는 정도 이상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그 증상은 어느 날 그가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져서 택시의 창문 쪽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틀 동안 계속 토하였고 그 뒤에는 편두통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그 증상은 의심할 나위 없이 뇌진탕이었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그가 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8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다. 그는 사고의 책임이 온전히 택시 운전사에게 있다면서 택시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긴다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부정직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그는 그 사고의 충격 이후 말을 하지 못했다. 아마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 증세를 변화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아내지 못했다. 커다란 소리로 이야기하도록 자극한 일도 없었다. 그 환자는 인후 전문 의사에게도 진찰을 받았지만 잘못된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에게 인생 최초의 기억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똑바로 눕혀진 채로 요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못이 빠지는 게 보이더군요. 결국 요람이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는 걸 싫어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넘어지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는 넘어지는 위험에 생각을 집중하였고 그 일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 내가 쓰러졌을 때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그는 넘어짐으로써 어머니의 주의를 끌 수 있었다. 그의 기억에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다. 어머니는 나를 충분히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 택시 운전사나 그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비난받아야 한다. 그들 모두 다 그를 충분히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태도가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들의 인생 방식이다. 그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 그의 뇌리에 남아있는 다른 기억도 비슷한 내용이다. 5살 때 나는 20피트 높이에서 떨어졌고
무거운 나무판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5, 6분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는 그런 행동 방식을 익혀갔으며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써 말하는 걸 거부했던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이렇게 경험을 쌓아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즉 넘어지는 일과 말을 안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야만 치료가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다음의 기억을 통해 그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려나온 어머니는 너무나 흥분한 듯이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은 그의 어머니에게 공포감을 주었으며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는 귀여움을 받고 싶었고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아이였다. 우리는 그가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였다. 다른 응석바지 아이들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거나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해낼 수도 있다. 언어장애는 바로 그 환자의 상표로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인생 방식의 일부이다. 진실과 마주하는 훈련. 26살의 남자가 찾아와 만족스러운 직업을 구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는 8년 전에 아버지의 권고로 중개회사에 취직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최근에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그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직업을 구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자 가족과 생활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어머니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아버지는 그에게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다분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대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형제 중에서 그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막내이자 외아들이었다. 그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큰 누나 쪽이 언제나 그에게 보스였으며 작은 누나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 역시 항상 그에게 잔소리를 했기에 그는 가족 전체로부터 지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농업학교에 보냈는데 자기가 사려고 계획했던 농장에서 아들이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학교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농부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가 아버지가 구해준 중개업 회사에서 8년간이나 일을 계속했던 것은 놀랄만 했는데 그는 가능한 한 어머니를 위해서 그 길을 따랐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만이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어머니와는 아직 어느 정도 협동할 마음이 남아있다. 어렸을 때 그는 단정하지 못한 겁쟁이였으며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야무지지 못했던 아이를 대하면 항상 그를 위해서 정리정돈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캄캄한 어둠이 무서워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때에는 그가 주의를 끌고 싶은 사람, 즉 그를 유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소년의 경우 그 대상은 어머니였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연애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연애에 흥미가 없었으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사실이 그가 왜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개업을 계속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광고업 쪽에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이런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족이 마련해 주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행동 목적이 모든 면에서 아버지에게 반대하는 데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중개회사에 있는 동안 완전히 자립해서 혼자 지내고 있었음에도 광고업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최초 기억은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응석바지 아이의 반항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그는 식사하는 도중에 접시를 닦기도 하고 이쪽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로 옮기기도 했다. 그가 접시를 만지작거리며 다니는 행동은 그의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손님들 앞에서 그를 혼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버지는 자신의 적이며 그의 인생은 아버지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라는 증거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 진짜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다만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자살에 대한 그의 생각은 간단히 설명된다. 자살이란 일종의 비난의 표현이다. 자살을 생각함으로써 그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의 직업에 관한 불만도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가 제안하는 모든 계획을 아들은 거부한다. 그는 응석바지 어린애이며 직업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한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일하지 않고 놀고만 싶다. 그렇다면 아버지와의 싸움으로 인한 그의 불면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그가 수면 부족이라면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버지는 아들이 일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는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물론 그는 나는 일하기 싫으며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신경을 써야 했으며 가족의 재정 상태도 몹시 나빴다. 만약 그가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가족은 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그를 돌보는 일도 거부할 것이다. 그에게는 어떤 구실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일부러 바라지는 않았던 불행, 즉 불면이라는 핑곗거리를 찾아내었다. 처음에 그는 꿈을 전혀 꾸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자주 꿈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는 누군가가 벽을 향해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그 공이 언제나 튀어날아가 버리는 꿈을 꾸었다. 이 꿈과 그의 인생 방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평범한 꿈처럼 보인다. 나는 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이 날아가 버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공이 날아가 버리면 반드시 잠이 깹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불면의 구조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보였다. 그는 그 꿈을 자명종 시계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억누르고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벽에 공을 던지는 꿈을 꾸고 언제나 이쯤에서 잠을 깬다. 그 결과 이튿날에는 영락없이
피곤해진다. 피곤할 때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그가 일을 하도록 몹시 재촉했으므로 그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물리쳤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투쟁에만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그러한 무기를 생각해낸 그의 머리가 매우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인생 방식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에게도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우리는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내가 그의 꿈을 설명하라고 하자 그는 더는 꿈을 꾸지 않지만 아직도 밤중에 잠을 깨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계속 꿈을 꿀 용기가 없다. 왜냐하면 그 꿈의 목적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다음 날을 위해서 자신을 피로하게 만든다.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가능한 방법은 그와 아버지를 화해시키는 일이다. 그의 모든 관심이 아버지를 굴복시키는 대로 향하고 있는 한 치료는 진전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 환자의 태도 속에 합리화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늘 당신을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건 조금도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병에 걸려 있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겠지요? 비가 내린다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산을 갖고 가든지 택시를 타겠지요. 비와 싸운다거나 비를 이기려고 하는 일은 무익합니다. 현재 당신은 비와 싸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만이 힘이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신의 승리는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가장 해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드러나는 불안, 자살, 외도, 가출, 불면의 관련성을 내보여서 그가 이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벌하려 한다는 사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피로해지기 위해서 자주 잠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피곤하면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몹시 노여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가 진실과 직면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혀서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이 싸움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면 치료는 무익해진다. 그는 응석바지 어린애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제 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상태는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비슷하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몹시 집착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성적인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그를 동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응석을 받아주었을 뿐이다. 그는 잘못된 훈련과 자신의 지위에 관한 잘못된 해석으로 괴로워했다. 그의 문제에 있어 유전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그는 부족의 족장을 죽여서 먹어버린 야만인으로부터의 그 본능을 이어받은 게 아니다. 그의 문제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창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아이에게서나 새롭게 유발될 수 있다. 그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모든 어머니가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들이 무턱대고 화를 내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긋나기에는 충분하다. 만약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적으로 노력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가 앞서와 같은 인생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